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는 지금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 재편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각 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은 세계 주요 산업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진행 중인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나라마다 경제 구조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구조나 에너지 전환의 모습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이전에도 에너지 수급이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었고, 또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서 에너지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에너지 확보에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어요. 유럽에서 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둔 계기는 석유 파동이었는데요.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럼 유럽 내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후 상황까지 굉장히 다양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 파동 이후에 국가별로 진행된 대응 방법은 이후의 운명까지 결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 건설을 통해서 대응했는데요. 그 결과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는 원전 중심 국가가 되었어요. 반대로 덴마크는 지역 분산적인 열병합 발전과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기술 발전에 노력해 왔어요.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1980년 대비 국내 총 생산액은 70% 성장했지만 에너지 소비는 8% 성장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38% 줄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열병합 발전과 풍력 발전 기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체르노빌 사고와 석유 파동 이후에 다양한 나라들에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원자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 원자로, 비등용 수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원자로행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경우에는 원전 기술 선진국인데다가 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 정평이 나 있던 국가였거든요. 이런 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였는데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는 세계 각 나라의 국민들이 이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는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의존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들의 원전 의존도가 75%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올랑드 전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법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키면서 2015년 기준으로 77%의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원자력을 2025년에는 50%까지 낮추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현재 그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2035년으로 목표 연도를 좀 늦추긴 했지만 원전 비중을 50% 정도로 축소한다는 그런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죠. 건설 공정률이 무려 98%와 92%에 이르렀던 원전 2기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동을 해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기로 했어요.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은 삭제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합법적으로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해서 더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수명이 다하는 2025년까지는 모든 원전을 다 닫게 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가속시킨 사건이었군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세계 각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영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요.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석탄 이용에서 벗어나자면서 2017년도에 탈석탄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석탄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석탄 산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석탄 사용을 58% 이하로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노후된 석탄광과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나라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성, 그리고 또 공급 수급 안정성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빠르게 늘려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노력은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단거리 항공 노선 폐지를 논의했고요. 덴마크에서는 화석 에너지 제로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영국은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투자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또 새롭게 구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표 국가인 독일에서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심이 적었던 국가들조차 새롭게 참여하고 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많은 양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이거 선입견이었군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필요한 전력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원전을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발전 시설과 발전소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이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사실은 1차적으로 중국 자국민들이죠.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갖는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과 아울러서 이 환경오염 저감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풍력 에너지 이용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국가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듯이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기업도 바로 중국 기업인데요.
화석연료 감축에 있어서는 중국의 의지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선진사회에 진입했을까요?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에너지 전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 강화라든지 에너지 시장 통합,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그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국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때 개별 국가들의 법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개별 국가에서 적정하게 목표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는 각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목표가 다 동일하지는 않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EU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그 수준을 준용하거나 보다 의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앞장서고 있는 점은 참 대단해요. 이러한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또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킨 그런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의 에너지 소비가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얼마나 국민 모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인 거죠. 독일의 경우가 바로 그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지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변화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적극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보였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 독일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인 로테르담은 수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30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양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탄소 배출량이 1인당 4.6톤 정도니까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노테르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항만입니다. 스마트 항만은 친환경적인 항만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그린포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스마트포트 연구소를 설립하기까지 했어요.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항구와 근무를 재정비했다고 해요. 버려진 공간을 인공섬이나 녹지대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이렇게 로테르담은 지속 가능한 항구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고의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야, 그런데 로테르담은 항구 도시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로테르담 같은 규모의 도시도 있지만 작은 도시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변방에 무레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거든요. 무레크 지역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아, 잠깐. 에너지 자립 마을이 무엇입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진 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립마을의 주민 공동체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감으로써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추진 동기에 따라서는 주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그런 주민,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주도형 저탄소 마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시 오스트리아의 경우로 돌아간다면 무레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에너지 시민성을 갖춘 마을 지도자가 주민들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직접 선택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에너지 시민성이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시민성이란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윤리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생산하자.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을 지닌 분들을 우리가 에너지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품성 덕목들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 시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레크 지역은 석유 의존도가 사실 높았는데요. 이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그 회사를 몇 개 설립을 했는데요. 크게 3개의 회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는 무레크 마을 전체의 전기, 난방, 수송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세 회사를 통해서 무레크는 바이오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갖춘 그런 마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무레크가 이와 같은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석유 파동과 곡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식량과 에너지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레크에서 필요한 총 에너지는 약 9만 메가와트 아워 정도인데요. 무레크의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는 무려 15만 2천 메가와트 아워로 에너지 자립률이 170%에 달합니다. 즉 자신들이 쓰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남는 전력을 오스트리아 전력 공급 공사에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 수익이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을에서 노동 가능한 주민의 4.5%가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우리와 이웃 나라인 중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중국은 경제개발지구 건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더저우 정부는 경제개발지구 건설 계획에 심려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연구와 개발, 제조,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더저우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토지 이용이라든지 소득세,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의 여러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또 정부 자체가 직접적인 투자도 늘렸다고 해요. 그 앞서 중국이 그 재생에너지에 많은 그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재생에너지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태양에너지의 수요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 출신의 공무원을 구성을 해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태양에너지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무려 3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저우
중국에서는 3만 명 가량의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한 6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120개가 넘는 태양에너지 기업들을 보유하게 되면서 34억 6천만 달러의 총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재생에너지가 도시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재생에너지의 그 다양성 때문에 여러 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도시의 친환경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또 국민의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중국 더저우시처럼 태양 도시로 거듭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국 외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 또 그에 따른 원전 폐쇄 등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이 필요한데요. 기술과 서비스 개발자, 도시 개발과 관리, 또 주민과 기업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사회 환경, 경제 가치를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와 차세대 자동차를 연결해서 도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미래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 매립지였던 인공섬 도요스란 곳에 친환경적인 스마트 에너지 센터를 건립을 해서 친환경적인 섬으로 재탄생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험 또 당시 이제 문제가 되었던 2011년 9월 15일에 있었던 순환 정전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당시에 또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원전 한 기가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량부터 좀 줄여나가자. 그래서 2014년까지 원전 한 기 분량의 그런 200만 TOE의 에너지를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2014년 말이 되기 이전에 6개월 이전인 2014년 6월에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이런 것을 통해서 원전 한 기 분량의 그런 에너지량을 줄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로 2014년 8월부터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 특히 전력 자립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2011년에 사실 2.95%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걸 2020년까지는 20%로 좀 올려보자. 그리고 원전 2기 분량 400만 TOE의 그런 에너지를 줄이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감소시키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기존의 에너지량으로부터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인구 1인당
한 톤씩, 그래서 1,000만 톤의 CO2를 줄여보자, 이런 목표를 내걸게 됐죠. 도시 전체가 이 거대한, 사실 세계적으로는 메가 도시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1,0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추진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울시 안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협동조합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전환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러 나라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었군요. 네,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성대골입니다. 이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에너지 안전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2012년에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 성대골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3년 동안 성대골에서는 에너지 절약 문화라든지 에너지 이용 확산, 이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절전소 운동을 열심히 펼친다든지 에너지 진단 활동을 한다든지 착한 가게 캠페인이나 에너지 학교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추진해 왔던 거죠. 이러한 사업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대가 되었는데요. 특히 성대골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가게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 슈퍼마켓인데요. 에너지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팝니다. 에너지 효율 기기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물론이고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라든지 미니 태양광 설치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마켓에 있는 에너지가 맞나요? 슈퍼마켓이라니 참 신기하네. 에너지 학교가 따로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에너지 학교란 건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인데요. 초등학교가 없는 성대골의 유일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학교와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에너지 자립 마을 운동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벽에는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가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이 바로 절전소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특히 전력 같은 걸 절약한다면 굳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발전소가 아니라 절전소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꾸준하게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성대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성대골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 태도와 실천이 결국은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대골을 넘어서 서울시에만도 100개가 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어요.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본다면 덕적도에는 얼음실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터빈, 이런 하이브리드 발전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와 물을 100% 자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를 끌어오는 게 가능해져서 약초 같은 특용 작물 재배도 이제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현장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과 전기 상황이 좋아지고 애초부터 주변 경관이 수려했는데 그전에는 물과 전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방문하지 않다가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고제 마을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조성업체와의 갈등을 딛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오로지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각 지붕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 제로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견학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이랑 그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에너지 협동조합은 뭡니까? 에너지 협동조합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시민들을 에너지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일반 기업의 태양광과는 달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조합원이 되고 이 조합원들이 태양광 발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고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은 태양광 시설의 소유자이면서 출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으로 투자한 만큼 나눠 갖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대골의 경우에 마을 살림 협동조합,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을 잇따라 세우면서 다양한 에너지 사업에 나섰는데요. 협동조합은 사실 하나의 그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그냥 내가 쓰는 전기를 아낀다. 그런 어떤 에너지 절약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옥상 거치형 미니 태양광 DIY 키트라 그래서 do it yourself라는 건데요. 너가 스스로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제 사업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어떤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체에 따르면은 2018년 11월 기준 208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에너지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자력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이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몫으로 귀속된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델은 덴마크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예. 그럼 혹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 도시 규모의 큰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대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전광역시는 에너지 자족형 스마트 에너지 제로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전역에만 도착해도 큰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이한 사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운대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자운대면은 군부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의 에너지 자족형 스마트 에너지 제로 도시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군부대 시설인 자운대 부대도 달라졌는데요. 부대 내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어요. 도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중에서 국내에서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최대 규모 도심형 태양광 건물이 바로 이 자운대에 있는 거죠. 군부대 태양광 건물이요? 아이고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 특성상 각종 규제가 많아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자운대가 시 정책에 워낙 적극적이고 분명한 지지를 보내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 경우에도 폐기물 소각 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소각 시설 내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과 스포츠 시설 옥상에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었던 폐기물 소각장을 김해를 대표하는 도심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그린하우스와 클레이 아트 체험관에서 사용하고 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생태 체험 공원과 산책로도 만들고 또 복합 스포츠 센터와 마을 문화 센터도 운영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의 공간으로 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소각 시설인 만큼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주민 갈등도 해소하면서 또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난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사용되는 폐열이 활용된다니 참. 에너지도 서로 자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일본의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를 국가 간 전력망 단위로 확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슈퍼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슈퍼 그리드는 국경을 건너서 이어지는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끌어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적다면 바람이 강한 몽골의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에너지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니 굉장합니다. 슈퍼그리드는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슈퍼그리드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그리드는 북유럽 슈퍼그리드, 중동 슈퍼그리드, 남부 아프리카 슈퍼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북유럽 슈퍼그리드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유럽 10개국으로 2009년부터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망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도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가 발전 방식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점인데요. 슈퍼그리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전력 거래를 통해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슈퍼그리드는 2014년 영국, 프랑스, 북유럽 간 연결이 완료되었는데요. 2050년까지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에너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슈퍼그리드가 있으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슈퍼그리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력이 높은 지역인데도 슈퍼그리드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의 수력,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공급하려는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국가들이 자국 내 원자력 발전 시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겠죠. 동북아시아는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이라서 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갈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현재 1차 사업 단계로 한중일 3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016년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 일본의 소프트뱅크, 러시아의 로세티 이런 4개 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상업성이 충분하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에너지 분배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네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재생에너지 활용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다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지구온난화, 뭐 다르게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슈퍼그리드처럼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 성대국을 같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협력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를 이미 벗어나서 정착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고 시행하기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환경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이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